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죠.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장 마무리해보면서 다음 주 어떤 포인트 가져가 봐야 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정다운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주 뵙게 되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먼저 매크로 주소부터 점검해 볼게요. 올해 우리나라 첫 금통위가 어제 열렸습니다. 근데 하느는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기 둔화보다는 대내외적인 변수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더 크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시기적으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풀려 나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약간은 유보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통위원 전원이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가장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타나는, 잘 드러나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인데 이게 이제 내려와서 1,450원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대내적인 정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나서야 조금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지켜볼 것이 많다라는 입장에는 어제 저희 점검과 동일합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2월 달에도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그때도 또 유보를 할까요? 그때는 인하라고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요?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융시장의 가격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닌가,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월이 됐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나면 당연히 달라질 수 네. 있겠지만 기본 가정은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중앙은행들이 가장 큰 변수로 꼽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조금 더 굳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자, 근데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은행도 2월 가능성 지금 인하 가능성 높게 쳐주셨지만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미국의 연준 의원들도 올해 금리 인하는 수차례, 최대 4회까지도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연준도 1월 달에는 좀 쉬어가겠지만 3월 달에는 인하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너무나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지표라든지 소비 쪽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흐름과 약간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완만해지는 흐름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그림이 나타났고 더불어서 고용 지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당장 전망을 바꾸기는 조금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 너무 지표 하나하나에만 의미를 두고 전망을 빠르게 바꿔나가지 말라라는 정도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1월 달은 동결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까? 네, 1월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기정사실화.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 뭐 금리가 올라간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런 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리 차가 뭐 이미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또 금리 인하를 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내외금리 차를 더 확대시킨다라는 게 금통위로서도 아마도 좀 부담이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원달러 환율이 아직은 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얘기까지는 하긴 어렵지만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차가 더 확대되면서 원달러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부담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금리 차에 대한 셈법은 조금 복잡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수급으로 조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차가 결국에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이유는 외국인 수급에 달려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 요즘에 매수로 들어오나 싶더니 다시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포인트가 안정이 되면 매수로 좀 자리를 잡는다고 보세요? 네, 기본 시나리오는 아마 지난주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으로 쏠려 있던 상황에서 조금 다른 투자 자산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로도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 발표가 좀 있은 후에 워낙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또 달러 강세 요인으로 가다 보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잠시 좀 중단이 되는 순매도가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완만하게 그리고 불확실성이 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림이 올해 상반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길게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쪽으로 자리를 잡는 상반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수급은 좀 안정적인데 또 반대로 최근에 뉴욕 증시가 막 배드 이수 구수로 해석을 했다가 다시 굿이니까 배드로 갔다가 좀 애매해요. 근데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 이유 중 하나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뭐 버블이 껴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증시랑 디커플링이 좀 되는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우리 체력이 좀 괜찮아진 겁니까? 체력이 괜찮아졌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조금은 힘들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좀 큰 틀에서 저는 이 투자 다변화 압력이라는 부분을 안 그래도 이제 좀 앞으로 세미나 다니고 할 때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무언가 큰 폭락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과 미국 시장이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횡보하거나 내지는 좀 완만한 흐름만 보이더라도 한국 시장은 이와는 좀 별개의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체력이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다라고 분석을 하신다는 거죠? 네, 밸류 매력도 있고 앞에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급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라는 부분 이 두 개가 좀 겹쳐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자리를 잡고 골목에서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그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중요시 되는 게 빅테크들일 것 같은데 이 빅테크들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빅테크가 사실 지금 네. 시장에서는 가장 좀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좋은 종목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좀 주가도 좋았고요. 그런데 실적은 당연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림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좀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저효과라는 부분인데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지만 주가를 조금 PER 관점에서 보면은 실적 곱하기 이 배수, PER 배수,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주가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익단이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데 이 지난해 혹은 뭐 그 이전부터 해서 이미 빅테크들 실적이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기저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서 성장률 자체는 약간은 둔화되는 그림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PER 배수에는 성장률이라는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걸까요? 네, 그런 것도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조금 가감 없이 얘기를 해보면은 네. 저는 미국에서도 이 쏠려 있는 빅테크 쪽보다는 그 이외의 쪽에 조금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힌트를 조금만 주신다면요. 저는 뭐 중소형주 쪽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낮은 쪽이고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에 대한 민감도도 높고 변동성도 높게 좀 나타나는데 시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반영되지 않은 게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 요건에 더 잘 부합하는 게 이 중소형주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재 쪽에서가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산업재 쪽이 미국에서 좀 수입을 해오는 그런 물품들이 많은 쪽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중소형주 내의 산업재 쪽이 저는 조금은 좋은 그림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해오는 것들이 많은 산업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은 대부분 다 자원이 또 있어가지고. 그쵸. 산업재라는 게 네. 뭐 소재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네네. 자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자본재 쪽, 뭔가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품이 기계에 들어가는 중공업에 들어가는 무언가 장비들을 좀 만드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미국엔 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조선이라든지 뭐 전력기계라든지 이런 쪽이 좀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는 게 산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저희 전략을 점검했을 때 빅테크들은 아무래도 투자자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으니까 오히려 중소형주, 특히 그 안에서 섹터는 산업재 쪽으로 유망하게 보신다라는 힌트 얻었는데요. 그럼 국내에서는 우리 어떤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좋을까요? 국내 네. 실적 시즌이 이제 열렸는데 뭔가 뜨뜻미지근해서 어디로 봐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밸류라든지 뭐 네. 이런 쪽이 좋은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뭐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요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점은 좀 분할 매수해 나가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 요인만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불확실성 요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서 조금은 분할해서 들어가는 쪽이 안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업종이나 종목단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밸류에이션 레벨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싼 업종들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대표적으로 이제 좀 화장품 같은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실적이 괜찮아지는 모습들을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쪽이 좀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많이 오른 것들 중에서는 뭐가 그래도 여전히 좋아 보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전력기계 쪽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이 오른 건 매한가지지만 조선보다는 전력이 괜찮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S-오일이라든지 이런 네네. 석화주에 대한 코멘트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품주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주에 또 반응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봤네요.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는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해보자라는 힌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그림 덕분에 잘 그려본 것 같아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